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요즘 가장 큰 관심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 이러한 위기,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죠. 이 침체 국면이 언제 반등을 할 것인가, 언제 매수 타이밍을 가져야 할 것인가.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동산 투자자든지 실거주라든지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알고 싶은 주제겠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 어떤 부동산 침체 시장에서 언제 매수 타임을 가져야 될까 알아보자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이 위기와의 그 어떤 성격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과연 2008년과 같은 위기가 된다고 하면 그 뒤로 대세 하락으로 갔죠. 장기 침체로 갔죠. 그런 위기가 똑같이 이번 팬데믹 19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지금까지 상승 추세는 꺾어진다. 장기 하락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매수 시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그 두 시기의 차이점 알아보자는 거죠. 제가 한번 그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서 한번 과연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짧은 조정을 거치고 반등을 할 것인가, 대세 하락으로 가는 것인가, 한번 각자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저 나름대로의 판단과 결론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판단을 그건 참고하시고, 2008년 금융위기는 말 그대로 금융위기였죠. 유동성의 위기입니다. 돈이 이제 기업의 부실, 이번과 같이 전염병에 의한 경제 셧다운,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의 동맥경화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 최대 AIG가 파산해서 이제 GM도 국영화가 되고, 그랬던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두 가지죠. 코로나19로 위기가 온 거죠. 경제 올스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올스터로 인해서 이제 유가도 사용을 이제 많이 안 하니까 당연히 유가도 하락을 했고 경제 전반에 타격이 온 거죠. 이 두 가지만 놓고 봐도 어떤 경제적인 충격은 이번 코로나19가 더 크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2008년 금융위기는 말 그대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퍼부으면 해결이 되는 거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경제가 올스톱되고 미국 뉴욕에서 하루에 몇백 명씩 죽어나가니까 대재앙이 온 거죠. 대재앙이. 그런데 이제 2008년은 미국이 근원이었고 전적으로 미국이 근원이었죠. 이번에는 전 세계였다. 중국에서 시작해서 대한민국을 거쳐서 유럽, 전 세계 위기다라는 거죠. 그리고 2008년도에는 그 사건,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던 것은 바로 모기지 상품이었죠. MBS. 그런데 그 규모가 3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무제한 양적 완화 가지고 안 되니까 또 질적 완화. 그렇게 퍼붓는 달러가 지금 얼마입니까? 정크본드에 투자하겠다고, 그 채권을 사겠다고 한 돈이 2조 5천억 달러입니다. 2008년도의 위기와 지금 위기는 그 규모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 나올 부실 기업이 무궁무진하다. 잠재적 위험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이때는 2008년도에는 몇 개 기업, AIG, 그다음에 GM, 그다음에 리만 브라더스 파산하고 그런 몇 개의 어떤 기업 국영화해서 그렇게 해결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그 부실 채권의 기업들이 이제 파산하고 있고 파산을 기다리는 기업들도 많고 그 규모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그때도 이 상품, 모기지 상품을 지금은 이제 더 발전을 해서 더 위기가 심각해지면 증시에서 직접 주식까지 사겠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돈을 퍼붓겠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미국이 어떤 심각한 상황에 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대충 봐도 2008년도의 규모와 2020년도의 규모는 사이즈와 규모가 틀리다는 걸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벌써 이 금액만 봐도 그때는 3천억 달러. 지금은 우리가 부실 채권만 사들이는데도 2조 5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의 금융위기와 2020년도의 그 코로나 팬데믹, 그 금융시장에서의 환경 차이를 한번 보시죠.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2008년도 그 금융위기는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장에 자본은 그 자본을 끌어들여서 팔아야 될 상품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모기지 채권들을 여러 채권들을 이렇게 복합을 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가공 자본을 만들었다. 이자를 균등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모기지 상권을 몇 프로를 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파는 거 아닙니까? 그 미국 부동산의 버블로 인해서 이제 그 채권이 부실 채권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2020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저금리 시대 아닙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세계가 다 저금리 기조로 가지 않았습니까? 기업들한테 돈이 많이 들어갔겠죠. 뭐 기업이라고 해도 이제 우량 기업도 있고 부실 기업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요즘 말하는 좀비 기업도 있는데 자, 그런 기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제 과잉 자본이 들어간 거죠. 자본이 들어가면서 공장과 설비를 이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글로벌 공급 과잉이 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자, 결국 그런 게 이제 경제 전쟁으로 나타난 게 미중의 무역 마찰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GDP의 11%가 과잉 설비라고 합니다.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불렸으니까 설비로 자본 투자가 되고 자, 그것으로 인해서 과잉 생산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세계가 돈이 이제 많이 시장에 공급되다 보니까 공장이 많이 지어지고 자,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무역 마찰을 들고 나온 거죠. 결국은. 그리고 중국을 타겟으로 해서 무역 전쟁을 벌인 것이고 그런 와중에 이제 버블 경제를 가다가 미국의 셀가스로 들어간 거죠. 셀가스. 자, 이제 유가가 하락하니까 그 기업들이 이제 좀비 기업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020년 지금 현재 어떤 경제 상황에 글로벌 부채가 두 배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조 달러라고 하네요. 계산에 의하면 2020년도는 2008년도에 비교해서 저금리의 기조로 어떤 공급 과잉이 됐다. 자, 그런 것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자, 그것으로 인해서 그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빵 터져버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번 하락장, 폭락장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속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이런 핵심을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세계 경제가 과연 반등을 할 것인가, 빠르게 반등할 것인가, 아니면 이 휴증 때문에 더 큰 하락으로 갈 것인가, 그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어떤 깊은 상처를 이해해야 앞으로의 어떤 그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2008년도와 2020년도는 어떤 환경을 가지고 어떤 위기를 맞이했나.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는 일단 금융위기가 왔을 때 부동산 시장은 장기간 급등 피로감에 쌓였다. 자, 장기간 급등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급등을 했냐면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서 통계 수치가 나오는데 2006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상승을 할 때가 19년도에 상승할 때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2019년도에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지만 아마도 2006년만큼은 상승을 안 했다. 아마 2008년, 2006년도에는 한 30% 상승을 했고 2019년도에는 한 15% 상승한 거로 일단 통계 수치로는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역시 규제가 격겁이었다. 2019년도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그 당시에 금리가 그 위기가 터졌을 때의 금리가 5.25%였다는 겁니다. 자, 그게 2009년도 이제 어떤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2%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그 뒤로 이제 올라간 거죠.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서. 자, 그런데 지금 2020년도 코픽스 금리로 0.75라는 겁니다. 금리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입주 물량은 서울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34,949가구. 자, 그리고 입주 물량이 조금 넉넉했다는 거죠. 자, 근데 2020년 지금 올해 입주 물량인 것 같아요. 22,400가구 정도. 자, 입주 물량이 적다. 당연히 이제 입주 물량이 적다는 거는 전세 가격은 강세이다. 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2008년도에 비해서 2020년이 전세가가 15% 이상 높다는 겁니다. 자, 이건 입주 물량이 적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은 세다. 자, 이 전세 가격이 세다는 얘기는 집값이 떨어질 확률이 적다는 거죠. 왜냐면 뭐 전세 가격이 높다 보면 전세 놓고 기다리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2008년도에 이제 결정적으로 대세 하락으로 갔던 것은 바로 이제 MB 정권에서 나온 이 보금자리 주택이었죠. 이게 결정타였죠. 그냥 아파트를 거의 뭐 3분의 2 가격에 또는 반값에 공급을 해주겠다. 자, 그렇게 해서 그냥 미리 청약을 받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거죠. 뭐,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뒤, 7년 뒤에 입주할 줄 모르지만 미리 청약을 받아놨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아파트를 살 이유가 없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보금자리 주택을 정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민간이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보금자리 주택에서 짓는 아파트 가격이 워낙 싸다 보니까 민간에서 아파트를 지어봤자 분양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시장도 안 좋아. 지금은 이제 2020년 앞으로 공급 물량은 바로 3기 신도시죠.
자, 3기 신도시 외에는 공급이 없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3기 신도시가 앞으로 입주를 하려면 빨라야 분양이 2023년이겠죠? 입주가 빨라야 2025년이죠. 자, 그러면 앞으로 5년 뒤의 얘기니까 결국은 지금 현상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금리가 싸다. 저금리에 따라 유동성이 풍부하다. 자, 공급은 모자르다. 자, 그리고 입주 물량도 작다. 2008년도와는 확연히 다르죠. 환경이. 확연히 다른 겁니다. 자, 이 점을 좀 이해를 반드시 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역시 부동산이 상승의 정점이었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도 역시 부동산 상승의 정점이죠. 둘 다 정점은 정점이었죠. 자, 그때 그리고 2008년도에는 서울 수도권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2019년도죠. 자, 전국적인 상승을 보여줬죠. 자, 돌아가면서 이제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서울 수도권은 계속 올라갔고, 자, 그 다음에 뭐 대대광, 그 다음에 부산, 그 다음에 또 울산이 갈래다 조금 주춤해졌고, 그 다음에 뭐 수용성이 또 화끈하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그 순환매를 이루면서 전국적인 상승을 하다가 위기가 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는 서울 수도권이 상승 정점을 찍으니까 바로 이제 그 투자자들이 지방으로 다 이동을 했죠. 지방으로. 서울에서 이제 재미를 보고 지방으로 이동했죠. 그전에는 투자 상품으로 지방 아파트를 이렇게 거래를 하지 않았죠, 많이. 아파트에 대한 그 재미를 많이 보신 분들, 투자해서 수익이 나신 분들이 이제 지방으로 눈을 돌린 거죠. 그래서 지방 아파트가 투자 상품으로 부각한 게 바로 2008년 금융위기 이유다. 자, 그전까지는 뭐 지방에 투자를 한다. 자, 그런 투자층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로 서울 수도권에 이제 다 집중을 했었죠. 자, 그렇게 달랐다. 자, 그리고 이제 2008년도와 2020년 차이가 뭐냐면 2008년도에는 주로 이제 이자만 갚았죠. 대출을 받으면 이자만 갚는 조건이죠. 뭐 금리 자체가 또 세니까. 지금은 이제 원리금 상환 조건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면 보유세, 종부세가 엄청 강화됐죠. 자, 요즘 강남이 폭락하는 것은 바로 보유세, 종부세죠. 한 20억짜리 두 개 정도 있으면, 두 채 있으면 한 3천만 원 내야 된다. 이거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요즘 강남이 폭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갭 투자로 들어가신 분들, 물량들이 나오는 거죠. 3천만 원, 5천만 원 내라고 하니까 집값은 안 오르는데 그걸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막 7억씩, 5억씩 자,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자, 2008년도에도 위기가 나왔을 때 강남은 하락세였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강남이 어떤 보합세에서 폭락으로 간 것이고 이미 강남이 하락세로 진입했을 때 위기가 왔다. 자, 그리고 이제 틀린 게 뭐냐면 2020년대에는 주택담보등 대출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가 있다는 거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위기가 왔다는 거죠. 자,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위기가 와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못 산다는 거죠. 자, 그리고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분양시장이 침체로 들어갔습니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뭐 민간 주택은 뭐 쳐다도 안 보게 되는 거죠. 그러한 그 정책의 영향으로 분양시장은 침체로 들어갔다. 자, 그런데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 아닙니까? 거의 뭐 강남의 아파트 받으면 로또 수준이니까. 뭐 그리고 지방 아파트 역시 고분양가인데도 불구하고 분양시장은 호황이다. 참 이거 특이한 거죠. 요번에 그 송도 스카이인가요? 뭐 분양가가 2,200만 원을 넘었는데 뭐 그때도 거의 뭐 몇백 대 1이 나왔죠. 이거 한번 보시죠. 이 통계 수치 차이를 한번 보시죠. 2008년도와 2020년도 차이. 그때 2008년도의 전세가율은 39.1%였다. 자, 그리고 2020년도에 전세가율은 59.4%였다. 자, 이렇게 전세가율이 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세가율이 세다는 얘기는 뭐냐? 저금리에 의한 전세 가격으로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지금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07년도에는 30% 폭등을 했다. 집값이. 자, 2018년도에는 15% 이상 폭등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2006년, 7년도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폭등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뭐 그 용인에 있는 아파트, 대형 아파트는 아직도 그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의 전세가율은 2008년도에는 52.5%, 자, 전국 역시 69.2%, 이 전국도 역시 전국 기준으로 봐도 전세가율이 세다는 거죠. 전세가율이 세다. 자,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2008년도에 미분양은 15만 7천 많았죠? 자, 근데 2020년도 지금 미분양은 3만 9천, 뭐 한 4만 정도.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지방의 웬만한 아파트 지금도 프리미엄이 붙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에 가장 많이 폭락했던 게 바로 강남의 재건축이었다는 거죠. 자, 이때 아파트만 한 30% 폭락을 했죠. 자, 그런데 20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재건축, 강남 재건축에서 지금 폭락이 나오고 있는 거죠. 강남 개포동 음마아파트 30%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폭락을 하고 있다. 똑같이. 자, 그때 주담보가 한 5%였다. 지금은 한 2.5%다. 자,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그 2008년도 위기와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위기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한번 같이 해보시죠.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결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결론과 여러분의 결론을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결론을 한번 도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2008년도 위기는 단순한 금융위기이다. 그 기업에 돈을 공급해서 국영화해서 그걸 다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금리 기조로 가서 미국의 그 버블 경제를 만들었던 거죠. 이번에 물론 터졌지만, 자, 이번 위기는 경제의 어떤 셧다운이다.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셧다운이다. 자, 그래서 이 미국도 그렇고 1,000만이 넘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자, 이 실업급여 추이를 주목해야 된다.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모기지 그 연체율이라고 하나요? 미국은 그냥 한 달 벌어서 한 달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 나라니까, 생활 패턴 자체가. 그 연체율이 40%인가요? 제가 어디 신문에서 봤는데, 당연히 돈을 못 버니까 그 연체율이 높다고 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각 군데에서 지금 회사가 문을 닫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가게도 이제 알바들 다 잘리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들이 많이 나오죠. 자, 실업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아파트를 살 수요 기반이 무너진다는 거죠.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대출받아 산 집 자체가 부실해지는 거죠. 다 경매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실업급여, 경제 기반이 허약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실업급여의 추이를 한번 지켜봐야 된다. 자, 그리고 이런 위기가 부동산 시장으로 전파되는 시기는 한 6개월 이후라고 합니다. 6개월 이후. 자, 그러면은 2월을 기준으로 하죠. 2월을 기준으로 하면 한 8월 정도에는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이제 파급이 될 것이다.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지금 폭락 가격으로 나타나는 것은 6월달 기준으로 해서 보유세, 종부세 부담으로 인한 그런 급매물의 성격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제 위기로 인한 부동산의 급매물들은 한 6개월이니까 한 8월, 9월 정도 이후에 나타날 것이다. 자, 그렇게 보자는 거죠. 2월의 실업급여, 우리나라의 경우에 1,891건, 지난해 11월에 비해서 31%가 증가했다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는 거죠. 31%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달엔 또 어떻게 증가할 것이냐? 우리가 그 추이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경우에는 50명 이하로 나타나지, 확진 환자가 50명 이하로 나타나니까 조금 진정되는 기미 같아요. 이제 사람들도 외출도 하고 소비도 하고, 자,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 다 정상화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학교도 애들이 가야 되고, 기업도 다 출퇴근도 정상적으로 해야 되고, 정상적으로는 아직 안 들어갔다는 거죠. 자,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세계 경제가 빨리 정상화돼야 우리 경제도 정상화된다. 자, 그때까지는 실업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서울은 평균 10% 떨어졌고, 재건축은 평균 한 30% 폭락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전문가들마다 이제 시장이 언제 반등할 것이냐, 이제 그런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몇몇 전문가들은 빠르면 올 하반기에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내년에 반등을 할 것이다.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거는 이러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 얘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만 해결되면 급격하게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시중의 금리가 너무 싸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무제한 양적 완화. 자, 그 돈들이 결국은 부동산으로 들어갈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올 하반기 내년 반등설이 주류를 지금 이루고 있다고 봐야죠. 자, 그것이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상 갈 것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언제 매수해야 되냐 이거죠. 언제 매수해야 되냐 이거죠. 이제 금매가 나왔을 때 이제 매수를 해야 되겠죠. 아마도 금매가 제일 쌀 가능성이 많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금매가 나오는 물건들은 6월 종부세 부담 때문에 나오는 물량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6월까지 금매물이 제일 쌀 확률이 많겠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길게 보면 8월달 이후에 위기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자, 그때 또 금매물이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2008년도의 양적 완화와 2020년 양적 완화의 규모와 사이즈가 틀리다. 양적 완화로 풀린 돈이 금융시장에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금융시장에서 번 돈들이 누군가는 돈을 벌겠죠. 뭐 큰 손이 벌든지 금융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벌든지 누군가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돈들이 바로 이제 주택시장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주택시장에 들어올 때 그분들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가겠냐는 거죠. 자, 당연히 이제 고급지 아파트로 가겠죠. 결국은 이런 양적 완화, 결국은 돈이 기업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기업한테 가든지 금융가로 가든지, 자, 그 돈이 결국은 주식시장을 또 되살려 놓겠죠. 언젠가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또 주식시장을 되살려 놓으면서 결국은 주식이 이제 부동산이 이제 반토막 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주식도 반토막 났고, 자, 그러면 커다란 이제 돈들이, 이 무제한 양적 완화로 들어온 돈들이, 자본들이 그 자산의 가치를 또 올리면서 커다란 수익을 가져갈 것이다. 자, 결국은 그게 이제 이런 정부 지원의 최상위에 있는 어떤 기업들, 대기업과 금융자산가가 될 거라는 거죠. 자, 결국은 우리는 월급쟁이지 않습니까? 월급쟁이. 자, 월급쟁이는 나의 노동력을 팔아서 월급을 받아오는 거죠. 자, 내가 300만 원을 받아왔는데, 자, 그 돈이 이제 300만 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런 양적 완화의 시대에 어떤 그 경제 기저 질환이 있는 시대에 나의 월급을 300 받던 걸 500을 주지는 않죠. 자르지만 않으면 다행이죠. 자, 그런데 나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시장에 풀린 돈은 2배, 3배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자산은, 나의 월급 반은 다 도둑 맞은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양극화가 온다는 겁니다. 금융위기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의 문제가 그러한 그 자본들이 월스트리트로 들어가면서 양극화가 왔다고 해서 뭐 데모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결국은 그 열매를 그 금융자본가들이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고 그 가진 돈이 결국은 투기자본이 돼서 부동산 버블을 만들어낸 게 2020년도지 않습니까? 자, 가만히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집을 5억이면 살 수 있던 집을 좀 10억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살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중산층에 들어갈 수가 없게 돼버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앞으로는 더 그게 극대화될 것, 더 심화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금융위기 때는 3천억 달러가 모기지 부실채권이었는데 지금은 부실채권에만 집어넣는 것만 해도 2조 5천억 달러고 앞으로 더 추가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풀린다. 이거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들은 위기의식을 안 가지면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 제가 그래서 항상 주장하는 게 지금 우리는 전쟁 상황이다. 전쟁 상황.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난한 삶으로 추락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될 것이냐 이런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항상 주장하는 게 투자자로서 나를 무장하라는 겁니다. 투자자로서 세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라. 자, 그거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이 돈 가치가 하락하는 시대에 내가 투자자로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나는 가난해진다. 나의 삶은 추락한다. 이거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경제 생태계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경제 생태계가 우리가 지금 앞으로의 세상에, 앞으로의 미래에 펼쳐지고 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6월까지 이제 급매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이제 급매물이 나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실수요자면 사야 되겠죠. 공격적인 투자자도 매수에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 2008년 금융위기에 비교해서 이번 그 코로나 19 팬데믹 위기에서는 그 풀린 돈의 몇 곱절이 풀렸다. 이제 그 유동성이 너무 많아졌다.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졌다. 그 돈이 이제 금융시장에서 뻥튀기고 부동산 시장으로 이제 곧 들어올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좋은 부동산을, 고급지의 부동산을 선취매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만약에 내가 지금 안 사면 내년, 내후년에는 집값이 또 이 가격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정고점을 뚫을지 안 뚫을지는 이제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최소한 낙폭이 더 이상 크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것은 이제 확률이죠. 어느 쪽에 확률에 베팅할 것이냐. 자, 그런데 시장에 돈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돈 가치가 떨어졌고, 그리고 부동산은 말 그대로 찍어낼 수 있는 어떤 찐빵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중성의 상품이고, 자, 그러니까 또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서울 수도권 시장, 또 그리고 공급이 모자르는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시장에 공급이 모자르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화폐가 많이 풀렸으니까.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분명히 지금은
2008년도에 비해서 지금은 말 그대로 거의 초저금리니까 자, 그런 환경 조건이 크게 하락을 주지 않을 시장으로 갈 확률이 높다. 자, 그렇게 보시고 공격적인 투자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공격적인 투자로 가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450일 갈 때 부동산 증권 방송에 이제 나름대로 전문가들, 자, 고수들 방송을 많이 봤는데, 자, 그분들 들어가서 이제 어느 정도 단타로 수익을 내신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 주식시장 선수들도 바닥에서 최저점 바닥에서 못 들어가고 하다가 V자 반등이 나온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만큼 요번 위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너무 상처가 크다는 거죠. 경제 기저질환을 앓을 정도로 너무 상처가 커서 이게 반등을 해도 나중에 크게 또 하락이 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공격적으로 못 들어갔다는 거죠. 자, 공격적으로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어떤 이론과 투자는 다른 겁니다. 투자자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승부사의 기질이 있어야 된다. 가격이 저는 항상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식이 3만 원 하던 게 15,000원 됐으니까 너무 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손해 보신 분들이 또 물타기로 들어올 것이고, 어떤 시중에 또 유동성이 지금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30조 40조 되는 돈이 이번 시장을 끌어올린 거 아닙니까? 개미들이 끌어올린 겁니다. 이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외인들이 매도를 덜하고 개인들이 받쳐주고 기관들이 종합지수를 또 막판에 막 끌어올려 가면서 증시안정기금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 돈들이 들어오면서 이번 시장이 V자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공부를 정통으로 하신 선수들은 이번 시장을 조금 이상하게 보는 거죠. 자, 그건 이제 투자와 이론이 다르다.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어려운 상황, 주변 상황 어려운 상황 보면은, 자, 도저히 매수를 할 수가 없죠. 이론가들 얘기 들으면 대세 하락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렇지만 어떤 투자자로서의 어떤 승부사의 기질을 발휘하면, 예를 들어서 요즘 5억, 7억 예를 들어 그게 한 15%, 20% 정도 되죠. 자, 그러면 그 정도 가격에서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승부사의 기질을 가진 투자자라면. 자, 왜 그러냐면 물론 30%까지 빠질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바깥에 시장의 내부에 대기 매수세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시장의 돈이 너무 풍부하다는 거죠. 이제 초저금리가 됐으니까 이번에 이제 주식시장의 폭락에서 또 이제 커다란 수익을 본 큰 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분들이 또 들어올 대기장이 많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에 돈 많은 부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고급지 아파트들, 낙폭이 좀 과대한 아파트들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사셔야 된다. 어쩌면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몇 년 뒤에 또 조정을 받더라도 이렇게 큰 조정은 안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조정은. 나중에 이러한 위기가 또 오겠습니까? 이러한 위기, 쉽게 오는 위기가 아니죠. 자, 항상 투자자로서 어떤 승부사의 기질은 그런 점을 포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시장의 유동성과 과대한 낙폭, 자, 그러한 갭을, 그러한 환경을 이용해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결정을 해서 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자, 그것을 이제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